리얼리티 트랜서핑 1. 지은이 바딤 젤란드. 구소련의 양자 물리학자였고 이후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기도 했다. 다중우주 이론을 기반으로 현실 변환 기법을 설명한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가 13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단숨에 러시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본 시리즈의 번역 출간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명세를 원하지 않는 탓에 저자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책에 소개된 개념들이 신비주의 교의들과도 통하는 바가 있어 현대의 신비가로 여겨지기도 한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러시아 물리학자의 시크릿 노트 1. 읽는 이들에게 누구나 그렇듯이 당신도 분명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 질병과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종종 당신의 삶은 엇나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바라는 대로 전개되기는커녕 삶은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에 떠있는 한 점 종이배처럼 느껴지도록 당신을 희롱하고 있는 것만 같다. 당신은 행복을 찾으려고 이미 소문에 떠도는 온갖 방법들을 많이 시도해 보았으리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적이 있는가? 이 책에는 별나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당신에게 충격을 줄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런 이야기들을 믿으려 들지도 않을 테지만 믿어야 할 필요도 없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모든 도구가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다 시험해 보고 나면 당신의 평범한 인생과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트랜서핑은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다. 다시 말하면 당신 마음대로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무슨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현실이 그 어떤 마법보다도 훨씬 더 놀랍다는 것을 당신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책은 많이 있다. 물론 그 모두가 우리를 무척이나 유혹한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그런 책들을 열어보면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명상법이나 훈련법들이 등장한다. 그것은 우리를 정말 좌절하게 만든다. 삶 자체가 실로 하나의 힘에 겨운 시련인데도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 안에 남아있는 것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짜내라고 한다. 그들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변해야만 한다고 설득하려 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란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말한다. 아마도 당신은 현재의 자신이 흡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디에선가는 전혀 변하고 싶지 않음을 느낀다. 그것은 당연하다. 당신이 옳기 때문이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설득하려는 말들을 믿지 말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그 누가 알겠는가?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당신은 지금 엉뚱한 곳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어떤 훈련도 명상이나 자아 성찰 따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트랜서핑은 또 다른 자기개발 기법이 아니다. 트랜서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그저 얻는 방법이다. 또 이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꿈꾼다.
나는 러시아의 노랫말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듯이 그 실수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이라기보다는 과거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여행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듯하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 책이 끝날 때쯤에야 베일을 벗을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려는 것을 당신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듣거나 읽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깜짝 놀라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또 그만큼이나 즐거울 것이다. 1장 가능태 모델. 이 장에서는 트랜서핑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할 것이다. 트랜서핑의 방법은 가능태 모델에 근거하고 있는데 가능태 모델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다. 인류는 애쓰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에 잠을 깼다. 귀찮은 놈. 이놈이 언제나 나를 깨운다. 난 이 개를 정말 증오한다. 왜 내가 하필이면 이 가증스러운 놈이 짖는 소리에 잠을 깨야 하나. 산책이라도 하면서 저 집에 불을 확 질러버리고 싶어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야 한다. 짖는 개나 그 주인이나 50보 100보다 내 인생에 기어들어와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꼭 있다. 나는 성급하게 옷을 입는다. 슬리퍼가 또 사라져버렸다. 이 교활한 것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찾기만 해봐라. 쓰레기통에 쑤셔 넣어버릴 테다. 밖은 안개로 축축하다. 나는 칠흑같이 어두운 숲속으로 미끄러운 길을 따라 걸어간다. 나뭇잎은 거의 다 떨어지고 반쯤 죽은 나무들은 회색빛 가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왜 이런 음울한 수렁 속에서 살고 있을까? 담배에 불을 붙인다. 한편으론 피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만 오래된 습관이 피워야 한다고 말한다. 피워야 한다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어떻게 의무가 되어버렸나? 그래, 아침에 일어나 빈속에 피우는 담배는 무척이나 역겹지. 옛날에는 파티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담배를 피울 때 기분이 참 좋았었는데 그땐 그것이 유행과 멋과 자유의 상징이었지. 하지만 즐거운 휴일은 금방 지나가기 마련이고 문제가 잔뜩 쌓인 우중충한 나날이 또 시작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연신 담배를 꺼내 물며 혼잣말을 한다. 자, 담배 한 대 피우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또 한 번 이 지루한 일상에 몸을 담가보자꾸나. 담배 연기가 눈에 들어와서 나는 다친 아이처럼 눈을 가린다. 모든 것이 지겹다. 마침 그때 내 생각에 장단을 맞추듯 교묘하게 휘어져 있던 자작나무 가지 하나가 얼굴을 때린다. 빌어먹을. 나는 미친 듯 화가 나서 그 가지를 부러뜨려 옆으로 집어던진다. 그러자 가지는 다른 나뭇가지에 걸린 채 앞뒤로 위아래로 제멋대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스프링 끝에 달린 광대의 얼굴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꿔놓지 못하는 나의 무력함을 놀려대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풀이 죽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내가 세상과 싸우려 할 때마다 세상은 처음에는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내게 희망을 부풀려 주다가도 예기치 않은 순간 호되게 뒤통수를 친다. 장애물을 모조리 깨부수면서 목표를 향해 곧장 돌진하는 것은 영화 주인공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현실에는 그런 일이 없다. 인생은 도박장의 룰렛 게임과 비슷하다. 처음엔 한두 번 이긴다. 3번까지 이기는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한다. 온 세상이 내 손에 들어온 것 같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항상 지고 만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잡아먹기 위해 살찌우는 거위와 같은 신세다. 결국 우리는 흥겨운 음악과 웃음소리 속에서 굽히고 먹힐 것이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건 우리를 위한 파티가 아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이다. 이런 기분 나쁜 생각에 사로잡힌 채 나는 해변으로 나간다. 작은 파도들이 모래 해안을 심술궂게 갉아먹고 있다. 바다는 나에게 축축하고 차가운 습기를 저기처럼 내뿜는다. 포동포동 살찐 갈매기들이 해변을 게으른 걸음으로 걸어다니며 여기저기서 썩어가고 있는 것들을 쪼아먹고 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떤 감정이나 이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직 차갑고 어두운 공허만이 내비친다. 마치 나를 둘러싼 차갑고 저기에 찬 세상을 보여주려는 듯이. 노숙자 한 사람이 해변에서 빈 병을 줍고 있다. 늙은 불황자. 당신만 꺼져준다면 혼자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니 뭐야,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군. 아마도 끈질기게 구걸을 하겠지. 내가 어서 집으로 꺼지는 편이 낫겠구만. 평온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 아, 피곤해. 나는 언제나 쉬는 동안에조차 피곤하다. 나는 마치 형기를 채우는 죄수처럼 살고 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새 인생이 시작되겠지. 그러면 나는 딴 사람이 되어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모두 미래의 일이다. 지금은 여전히 비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리 기다려도 미래는 찾아올 작정을 하지 않는다. 늘 하던 것처럼 맛없는 아침을 먹고 지겨운 직장으로 몸을 끌고 간다. 거기서 나는 또다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결과를 짜내야만 한다. 무의미하고 귀찮은 또 하루의 삶. 나는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에 잠이 깼다. 이 우울한 꿈은 무엇일까? 마치 내 전생의 파편 하나가 내게 돌아온 것 같다. 그 모두가 그저 꿈이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안도의 숨을 쉬면서 내 고양이가 하는 것처럼 기지개를 켰다. 그 게으름보 녀석은 침대 저쪽에 늘어져 누워있다. 내 쪽으로 귀만 쫑긋거리는 모양을 보아하니 내가 일어난 걸 눈치챈 거다. 일어나, 코스염쟁이야. 나랑 산책이나 할래? 나는 오늘 햇빛 나는 날을 주문했고 그래서 바다로 간다. 길은 숲속으로 나 있고 새벽별들이 속삭이는 소리는 온갖 다양한 목소리로 어우러진 새들의 합창 속으로 멀어져 간다. 그중 어떤 새는 덤불 속에서 먹이를 줘! 하며 소리 지르는 듯하다. 오, 그래. 작은 말썽꾸러기로군. 너처럼 작은 솜털 뭉치가 어쩜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지? 새들마다 독특한 음색이 있는데도 단 하나의 음정도 틀리지 않고 그 많은 목소리들이 숙련된 오케스트라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멜로디의 협주곡을 연주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태양은 나무들 사이로 햇살을 들이우고 있다. 이 마법의 햇살은 숲의 거대한 깊이와 풍부한 아름다움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숲을 하나의 절묘한 홀로그램으로 바꿔놓는다.
길은 나를 부드럽게 바다로 안내한다. 에메랄드빛 파도는 그 잔잔한 속삭임으로 따스한 바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해변은 끝없이 펼쳐져 있고 텅 비어 있는 듯하다. 사람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이 나만을 위해 한적한 작은 귀퉁이를 한 곳 마련해 준 듯 나는 그 속에서 고요와 평안을 느낀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둘러싼 경험의 세계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나는 이 모든 아름다움이 내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만큼 교만하지 않다. 간밤에 꾼 꿈의 무게가 아직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지나간 삶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정말 그 꿈만큼이나 우울하고 희망 없었던 삶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종종 세상이 나에게 갚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받아내려고 애썼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시큰둥하게 날 외면했다.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로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니 세상을 정복하려면 싸워야만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싸우려고 덤벼봤지만 결국은 짐만 다 뺐다. 그 경험 많은 조언자들은 이 경우에도 준비된 대답을 가지고 있었다. 너 자신이 문제다. 먼저 너를 바꿔라. 그런 다음에 뭐든 세상에게 요구하라. 나는 나 자신과 싸우려고 애써 보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꿈을 꾸었다. 나는 어떤 산림보호구역에 서 있었다.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에 탄성을 뱉으며 걷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성난 표정을 한 회색 수염의 늙은이가 나타났다. 나는 그가 보호구역 감시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말없이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붙이려고 하자 그는 단호하게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만족할 줄은 모르면서 온갖 요구를 늘어놓기만 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떠날 땐 쓰레기 더미만 남겨놓는 그런 까다롭고 욕심덩어리인 방문객들에게 완전히 질렸다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하고는 계속 걸어갔다. 보호구역의 독특한 자연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전에는 왜 한 번도 여길 와보지 않았을까? 나는 홀린 듯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감탄의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나를 둘러싼 자연이 얼마나 완벽하게 아름다운지 표현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내 머릿속은 황홀한 느낌으로 텅 비어버렸다. 조금 후에 다시 감시인이 나타났다. 차가운 표정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푸른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가자 그림 같은 계곡의 장관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계곡 아래에 마을이 보였다. 나무와 꽃 속에 파묻혀 있는 장난감 같은 작은 집들. 그것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어쩐지 좀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않았다면 나는 이 광경을 경의와 감동의 눈으로 한참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문득 이런 건 아마도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일어났다. 나는 질문을 던지듯 감시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턱수염 뒤에서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걸? 하고 말하는 듯했다. 우리는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그때 문득 내가 처음에 어떻게 그 보호구역으로 들어왔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그 늙은이로부터 뭔가 설명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바보 같은 말을 했던 듯하다. 이 말에 그는 기가 차다는 듯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자네가 저기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누가 막기나 한단 말인가? 나는 거기에 아무나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등의 판에 박힌 말로 반박했다. 그는 나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운명을 뭐든지 골라 잡을 수 있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유는 선택의 자유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일세. 그의 말은 나의 인생관과 이해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와 논쟁을 벌이고 싶었다. 하지만 감시인은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말했다. 멍청한 사람이로군. 자네는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야. 자네는 선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일세. 나는 생각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다는 말인가? 그때 나는 문득 알아차렸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걸. 꿈속에서 그것이 꿈이라는 걸 알아버린 난생 처음의 경험에 당황한 나머지 나는 이 기이한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것이 꿈임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그 늙은이에게 이렇게 말해줬던 것 같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꿈속에서는 온갖 말도 안 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그가 가진 자유의 전부라고. 그러나 감시인은 내 말에 꿈쩍도 하지 않는 듯했다. 냉소만 던졌으니까. 나는 상황이 우스꽝스러워진 걸 알아차리고서 꿈속의 인물과 말씨름을 벌일 게 뭐람. 그냥 꿈에서 깨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늙은이는 내 생각을 읽은 것 같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그만두세. 우린 시간이 많지 않아. 저들이 자네 같은 멍청이를 내게 보낼 줄은 몰랐네. 하지만 어쨌거나 내 임무는 완수해야지. 나는 그 임무란 것이 무엇이고 저들은 또 누구인지를 캐물었다. 그는 내 질문은 무시한 채 느닷없이 수수께끼를 하나 던졌다. 그때는 그 수수께끼가 실없는 소리로만 들렸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네. 수수께끼는 이거야. 이 자유를 어떻게 얻겠는가? 이 수수께끼를 푼다면 사과가 하늘로 떨어질 걸세. 사과는 또 뭐야? 나는 이미 인내심을 잃고 있었다. 나는 수수께끼 따위는 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꿈이나 동화 속에서만 온갖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사과는 언제나 땅으로 떨어진다. 이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 됐네. 가세나.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으니까. 잠에서 깼을 때 아쉽게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감시인이 내 머릿속에 모종의 정보를 집어넣어 주었다는 분명한 느낌이 들었다. 그 정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단 하나의 낯선 단어가 기억에 남아있다. 트랜서핑. 머릿속에 맴도는 유일한 생각은 나의 세계를 내가 나서서 갖추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내가 끼어들기도 전에, 오래전에 이미 창조되어 있었다. 그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다. 좋은 지위를 얻으려고 세상과 씨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처음엔 이런 생각이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 줄 알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그 감시인이 자신의 세상을 선택한다는 표현을 빌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을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말이다. 감시인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난데없이 저절로 떠올랐다. 나는 날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주 놀랍고 거의 두렵기까지 했다. 이 모든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게서 나온 지식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트랜서핑을 발견한 이후로, 더 정확히는 내가 그것을 발견하도록 허락받은 이후로 나의 삶은 새롭고 즐거운 의미로 가득 찼다. 창조적인 일을 해본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많은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창조해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운명을 창조한다는 말이 가리키는 보통의 의미와는 좀 다르지만 말이다. 트랜서핑은 자신의 운명을 말 그대로 골라 잡는 방법이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과 꼭 같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싶다.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사과가 어떻게 하늘로 떨어질 수 있는지,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그 밖에도 다른 온갖 희한한 것들이 여러분이 발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보호구역 감시인의 수수께끼. 운명의 본질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운명이란 미리 정해져 있는 숙명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운명을 피할 순 없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운명과는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우울하다. 좋은 운명을 타고나지 못하면 거기에는 어떤 개선의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어서 불확실성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하고 안전하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무력감은 불만족과 내면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성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게 된다.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어떤 사람은 넘치는 풍요 속에 빠져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쪼들리며 산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쉽게 얻는데 다른 사람은 쳇바퀴 속의 다람쥐처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 누구는 미모와 지혜와 힘을 타고나는데 또 어떤 누구는 무슨 죗값인지도 모르는 채 평생 열등한 존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이런 불평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무수히 다양한 인생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약을 가하는 것일까? 그 불행한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불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울분을 느끼면서 자신의 처지는 왜 그런지 대답을 찾아보려고 애쓴다. 이럴 때 당신은 나쁜 업을 지었고 전생에 끔찍한 죄를 갚고 있는 중이라는 둥 온갖 종류의 가르침이 등장한다. 신이 기껏 말 안 듣는 자식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듯이 말이다. 그런데 신은 그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도 이 희한한 양육 방법 때문에 뭔가 골치를 앓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어떤 모호한 이유로 해서 신은 우리의 죄를 이번 생애에 벌하지 않고 나중의 생애로 미룬다. 하지만 기억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요상하지 않은가? 불평등에 관한 또 다른 가설이 있다.
현재 궁핍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고스란히 보상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하늘나라 어디에선가가 아니면 다음 어느 생에선가이다. 아무리 뜯어봐도 이런 식의 설명은 도무지 만족스럽지가 않다. 사람은 오직 이 하나의 생애만을 기억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전생과 내생이 존재하든 말든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도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생만이 그의 유일한 삶이다. 만일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겸허함일 것이다. 이 밖에 또 하나 새로운 종류의 설명이 존재한다. 행복하고 싶으면 그저 행복하라. 낙천주의자가 되어서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다. 이 설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끊임없이 불평만 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한다. 그저 정해진 대로 만족하고 단순하게 삶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도 이 말을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어두운 현실을 기쁘게 맞이하기는 좀 난감한 일이다. 좀 더 큰 걸 원할 수는 정말 없는 것일까? 왜 억지로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신에게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권하느라 바쁜 소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다. 물론 가혹한 현실을 피하려면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듯이 환상을 덮어 쓸 수 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진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또 관심도 없는 사람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짜낸 행복이다. 그 기쁨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약을 짜듯이 짜내야만 한다. 물론 인생이 하나의 정해진 운명에만 묶여있는 단조롭고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를 싫어하며 주어진 것보다는 뭔가를 이루어내는 기쁨을 더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명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빚어낸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사람은 행복을 위해 싸워야 한다. 달리 무슨 수가 있을까?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보일 것이다. 주어진 대로의 행복을 받아들이기가 싫다면 몸부림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역사 속의 교훈적 이야기들은 영웅들이 밤낮으로 자신을 바쳐 용감하게 싸워서 상상할 수 없는 장애를 극복해냈다고 한다.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싸움에 이긴 다음에야 성공과 행복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싸우고 고생하는 무수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성공에 도달하는 사람은 단 몇 사람뿐이라는 사실이다. 성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평생을 싸워도 몽땅 헛수고가 되기도 한다. 삶이란 것은 왜 이토록 혹독하고 절망적인 것일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세상이 양보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자신과 싸워야 한다.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못생기거나 불행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당신은 결점이 많으니 자신을 바꿔야만 한다. 인간은 날 때부터 결점과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마주하여 꿈에서라도 행복하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이 무슨 고약하게 암울한 현실인가? 그러니 복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다면 겸허하게 고난을 참아내거나 아니면 끝없는 싸움에 평생을 바치는 것이 그의 운명인 것이다. 이런 인생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치 않다. 만사가 정말 이토록 암울하고
희망의 빛이란 전혀 없는 것일까? 탈출구는 있다. 위에 열거된 모든 해석과는 달리 그것은 단순하고도 즐거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 탈출구는 전혀 다른 차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트랜서핑에서는 운명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 위에 놓여 있다.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둘러대려 한다고 생각하고 실망하여 책을 집어던지지는 마시라. 알려진 모든 운명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세계관의 근거에 있으며 그 세계관들은 또한 증명할 수 없는 몇 가지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동의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는 물질이 먼저고 의식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념론은 그 정반대를 주장한다. 하지만 둘 다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그것을 근거로 세계관이 구축된다. 두 세계관은 양쪽 다 아주 그럴싸해 보이고 그것을 믿는 충실한 신봉자들이 있다. 이 두 파는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세상의 본질을 철학적, 과학적, 종교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양쪽 다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다. 우리는 결코 절대적인 진리를 정의할 수 없다. 거기에 사용되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눈먼 세 사람과 코끼리의 우화에서 첫째 사람은 코, 둘째 사람은 다리, 셋째는 귀를 만졌다. 각자의 느낌의 근거에서 보니 코끼리의 생김새에 대한 그들의 결론은 다 달랐다. 그러므로 한쪽의 시각이 옳고 다른 쪽은 그름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현실과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현실이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환상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물론 매우 미심쩍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에도 일리가 있다. 이와는 반대되는 견해도 있다. 물질 세계는 단지 냉혹한 법칙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장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세계에서 마음은 아무것도 결정할 힘이 없다. 여기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모호한 구석을 피하여 발을 디딜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성은 한쪽 이론은 산산이 부숴버리고 다른 쪽만을 우러러 받들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일이다. 진리를 얻기 위한 모든 싸움 끝에 그 싸움터에는 오직 하나의 사실만이 쓰러지지 않고 남아있다. 모든 이론은 다면적인 현실의 특정한 한 측면을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이다. 각 이론은 그것이 개발된 시대의 지지를 받아 존재의 정당성을 획득한다. 운명의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다. 만일 당신이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아무나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요는 당신이 파도가 치는 대로 밀려다니는 작은 종이배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식적으로 책임을 떠맡는다. 당신은 파도와 싸우며 자신의 항로를 따라 배를 조종한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항상 실현된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얻는다.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옳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고 반박할 것임을 알아둬야 한다. 그들도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는 역시 옳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현상을 기준으로 잡아놓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의 과학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분야는 그 자체 내에서는 모순점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현실의 여러 면 중 하나를 멋지게 반영해준다. 과학의 한 분야와 같은 하나의 지식 체계를 이루어내려면 그 지식 체계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몇몇 사실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완전히 이해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 예로 양자물리학은 몇 가지의 증명할 수 없는 사실, 곧 공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공리들은 그 자체가 양자물리학의 최초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증명될 수 없다. 양자물리학에서 밀입자는 어떤 경우에는 입자처럼, 또 다른 경우에는 파동처럼 행동한다. 과학자들은 이 이중적인 행동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그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양자 물리학의 공리들은 현실이 취할 수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생김새와 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가 때로는 나무기둥처럼 때로는 뱀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과 유사하다. 미시세계의 대상을 기술할 때 그것을 입자로 바라보기를 택한다면 우리는 저명한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최초로 만들어냈던 것과 같은 원자 모형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전자들이 원자 핵 주위를 돈다. 만일 그것을 파동으로 바라보기를 택한다면 원자는 물감이 번진 점처럼 보일 것이다. 이 두 모형은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면서 현실이 취하는 각기 다른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기본적으로 현실 속의 어떤 현상도 기준점이 되어서 하나의 지식체계를 이루어낼 수 있고 현상계 속에서 분명히 자신의 자리를 점하고 자신의 역할을 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늘 애써왔다. 그들은 사물의 특정한 성질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을 이루고자 했다. 어떤 특정한 자연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과학 지식이 얻어졌다. 그리하여 지식의 여러 분야가 생겨난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분야들은 종종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 우주의 본질은 하나이며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그 한 측면을 제대로 연구하고 해명하기도 전에 이전 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다른 측면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시켜 보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과학 지식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조화시켜 줄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취할 수 있는 모습의 엄청난 다양성 말이다. 이 비길 데 없이 무한한 가능태야말로 우리 우주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본성이다. 자신의 분야에 집착하여 어떤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이 가능태의 다양성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사실이지 가능태가 다양하다는 그 사실로부터 별다른 무엇을 이끌어낼 수가 있단 말인가? 좌표 평면의 0점처럼 현상의 다양성은 모든 관찰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 지식 분야들의 분지점은 그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이 원초적 시발점이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 주의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발점은 분명히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가장 놀랄 만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보호구역 감시인이 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능태의 다양성을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현실이 무한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공리로 내세우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두루뭉술한 뜻의 이 공리가 흥미롭기 그지없는 뜻밖의 사실을 드러내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현실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형체에는 반드시 그 근원이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자. 그 근원으로부터 모든 다양한 가능태가 생겨난다. 우주의 모든 법칙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우주는 시간과 공간 속을 움직이는 물질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질들은 일정한 법칙을 따르고 있다.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함수의 그래프상에는 점들이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점의 움직임은 특정 함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 공식과 법칙은 감각이 인식한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추상물일 뿐이다. 자연이 이 모든 공식과 법칙을 어딘가에 몰래 감춰두고 있으리라고 보기는 극히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 그래프상에서 점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을까? 물론 각 점의 정확한 좌표를 저장해 놓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곧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의 기억 용량은 한계가 있어서 그 무수한 점의 정보를 다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연에게는 무한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연은 수학 공식을 써서 그래프 위에다 점의 위치와 움직임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선형 그래프를 무한개수의 작은 점들로 쪼개어 놓는다면 그 각각의 점들을 원인으로 그리고 그 점 뒤에 뒤따라오는 점들을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속의 물질적 지점의 움직임은 무한히 작은 원인과 결과의 무한히 긴 사슬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법칙을 만들어 물질의 움직임을 기술한다. 반면에 자연은 이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형태, 곧 무한수의 원인과 결과로서 품고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존재 가능한 모든 물체와 그 동선상의 무한수의 지점에 관한 데이터는 정보의 장 속에 저장된다. 이 정보의 장을 우리는 가능태 공간이라고 부를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과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체인 가능태 공간은 물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 무한한 정보장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모든 가능태를 품고 있다. 그러니 이 가능태 공간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는지는 논하지 않기로 하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태 공간이 시간과 공간 속을 움직이는 물질의 형판 혹은 좌표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가능태 공간의 각 점은 어떤 사건의 특정한 가능태를 품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가능태가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자. 무대 장치는 현실이 펼쳐지는 외적 형태, 즉 현상이고 시나리오는 물질이 움직여가는 트랙이다. 편의상 가능태 공간을 섹터별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섹터가 고유한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를 가지고 있다. 섹터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의 차이도 크다. 사람의 운명도 이처럼 무수한 가능태로 이루어져 있다. 가능태 공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론상 인간 운명의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의 형태와 수는 무한하다. 그래서 사소하기 짝이 없는 사건 하나가 운명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인간의 삶은 물질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지나지 않는다. 가능태 공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가까이 배치되어 있다. 원인 다음에는 곧 결과가 따라온다.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의 구역이 한 생애의 트랙을 이룬다.
그런 한 인생 트랙의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는 그 성격이 비슷하다. 한 사람의 삶은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를 바꾸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의 트랙을 따라 평범하게 흘러간다. 그러다가 운명이 커브를 틀면 다른 인생 트랙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